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옷이 똑같죠? 8강하고. 오늘은 5회 연속 촬영입니다. 그런데 9강은 다 할 게 아니고요. 여기 반, 그리고 수요일날 여기 신라의 상국통일을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짠! 했다가 다시 짠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장장 2박 3일에 걸쳐서 9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또 내용이 많아요. 한바닥 가득 찼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 거의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여기는 그래서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맨날 오래 안 걸린다고 오래 걸리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쪽 반은, 이쪽 면은 오늘 하는, 방금 이 옷을 입고 찍는 이쪽 면은 외교 파트를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는 수요일날 촬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업로드 되는 시간은 아마 목요일날? 아니다, 금요일날이겠다. 금요일날 강의가 될 텐데, 그 내용은, 다시 짠! 하고 바꿔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5월 4일, 다시 5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외교입니다. 우리가 각 이제는, 이제 삼국통일하기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가야도 했네요. 가야 연맹까지 해갖고, 이 나라들에 대한 발전사, 그 중요 왕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중간중간 거의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기별로 외교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무슨 관계를 맺었는지, 또, 중요한 사건들, 그러니까 복습입니다. 복습. 그러니까 어차피 외교가 정치 파트에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이거는 642년은 삼국통일 과정 중에 아주 642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중요한 해인데 오늘 또 이렇게 이건데 1위 한번 여러분들 좀 판사하기 좋게 나중에 이제 완성품이 나올 때 좀 이쁘게 나오느냐고 미리 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이 3시 한 40분이네. 3시 40분이 지났고요. 한 45분 됐는데 이제 4시에 여러분 계약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마 발표가 난답니다. 이제 촬영 딱 끝나면 이제 며칠 날 오는지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언제 오는지 궁금해요. 언제까지 이 온라인 촬영을 해야 될지 궁금하긴 한데 여하튼 또 말이 길어졌네. 시작할게요. 자,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각 전성기 봅시다. 4세기 어디 전성기? 백제 전성기. 그쵸? 5세기 누구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 어디 전성기? 신라 전성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전성기입니다.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일단 전성기부터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 파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요 싸운 거야. 여기 전성기 이걸로 해서 조금 그렇네. 일단 빨간색은 싸운 거, 대립관계를 빨간색으로 나타낼 거고요. 파란색은 절친 관계, 친한 관계를 나타낼 겁니다. 단 주의할 거, 역사에 항상 경계해야 될 거, 과도한 일반화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기라는 게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안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쵸? 우리도 뭐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100년도 안 된 사이. 그런데 이것도 대개는 이랬다 정도죠. 일반 선생님 4세기는 항상 얘네들 친했는데 얘네 싸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다수 이랬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자, 4세기 갑시다. 다시 중국사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의 통일왕국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멸망하고 분열시대가 바로 여러분 삼국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 다음에 결국 위나라에서 파생된 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진. 사마시들이 세운 진나라가 있는데 그 진나라는 한족, 중국의 한족들이 세운 나라인데 4세기 때 북방에서 자 한번 수업 시간에 다 5호 16국이라고 해서 다섯 오랑캐가 16개 나라를 세우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5호 16국 시대인데 이 전현과 전진 같은 나라들이 바로 이 5호 16국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5호는 선비족, 흉노족,
강족, 저족, 가일족의 오라고 하고요. 그 나라가 이 16개 나라를 세우고 한족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동진.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서진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서진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밑으로 내려와서 동진 얘들한테 밀리는 겁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진이 많아요? 그게 다 진나라예요. 그런데 워낙 나라가 중국은 여러분들 한 글자 왕조입니다. 한 글자 왕조. 우리나라에서도 진나라가 있다? 선생님 무슨 나라 진나라? 발해가 원래 처음에 만들 때 진나라라고 했어. 발해가 진나라라고 했는데 중국 애들이 니들이 뭔데 한 글자 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게. 그게 발해입니다. 발해인데 그러니까 진이 워낙 많으니까 진시황의 진이 맨 처음에 나타났고 그건 넌 먼저 만드니까 너희 진이야? 그럼 너는 또 진이 나왔어. 5669이 나라 중에서 북방에서 너는 전진해. 그 다음에 넌 동진해. 이래갖고 나오는 겁니다. 연나라 이거 그냥 연나라예요. 근데 왜 연나라 차례도 한번 나오는데 연나라 진계. 그쵸? 전국시대 진계 고조선 나왔을 때 너는 전연해. 그 역사학자들이 한번 붙여주는 겁니다. 많아요 이런 단어들 우리가 많이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작할게요. 일단은 4세기인데 근데 대외 관계는 고구려와 많이 부딪힙니다. 당연히 중국 세력과 제가요 이 전지는 그 56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으니까 북쪽의 나라들입니다. 근데 왜 이걸 구분을 했냐면은 전혀는 고구려랑 싸웠어. 고구려와 대결이었는데 또 전지는 친하게 지냈어. 친하게 지냈어. 전진하고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냥 구분 안 했다고 했다가 여러분 약간 아까 내가 과도한 일반에 오류에 빠질 것 같아갖고 구분했습니다. 전현이요 고구려 침입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고구 원왕 때. 모용씨 얘네가 선비족인데요. 선비족 또 기억나죠? 어서 들어봤는데 그 모용씨가 고구려를 침입해갖고 고구려의 그 평양성까지 평양성까지 고구원왕이 또 피난 가게 되는 사례가 있고 전진 같은 경우는 고구려랑 친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 전진이 소수리왕 때 불교 수용하잖아요. 이 전진이 고구려한테 불교를 전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4세기 때는 고구려와 북조와의 관계 중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나라도 있었고 좀 다투는 나라도 있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어렵잖아요. 너무 동아시아 사람도 이것까지는 안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딱 정도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신라의 관계 4세기 때인데요. 친했죠. 자, 이거 잘 나오는 거죠. 이거 5세기, 4세기 일단 할게요. 광개토대왕이 그래도 시작이니까. 대표적으로 친했던 거. 이거는 아시면 좋죠. 녹색으로 쓰겠습니다. 녹색으로. 대표적으로. 또 나오네. 맨날 나와. 광개토대왕. 간단하게 그냥 광개토비라고 할게요. 또 하나 무슨 그릇? 오명그릇. 오명그릇이 만들어진 건 5세기인데, 하여튼, 둘 사이에 그 절친한 증거가 되는 게 요게 되겠죠. 이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다음에 백제는 우선 백제는 중국의 남조 세력과 상당히 친했습니다. 동진과도 친했고 외하고도 친합니다. 백제가 왜 누구? 절친이죠, 절친. 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동진이 백제한테 불교 침유왕 때 384년 불교를 또 동진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고요. 불교 이렇게 쓸까? 여기도 불교 전진도 고구려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백제와 외의 관계인데 자 바로 대표적으로 또 칠지도. 현재는 칠지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절친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외하사설입니다. 하사설. 그러니까 백제가 세 가지 설립됐죠. 왜 백제가 우리가 주장하는 얘한테 하사했다. 외가 주장하는 거 백제가 우리한테 자기한테 바쳤다. 또 하나 더 중국에는 동진건데 백제가 중개로 줬다는 건데 대꾸에는 여러분 백제가 준 겁니다. 칠지도 근구수왕 근초왕의 아들들이
자, 그러면 요 틀 안에서 이제 또 하나 봅시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어땠을까? 어땠을까? 오,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합니다. 누굴 죽여요? 대표적으로 고구원왕. 고구원왕이 따이 전사됩니다. 고구원왕이 죽게 되죠. 대표적인 거는 근초고왕. 써주자 우리. 대표적인 근초고왕. 근초고왕의 활약. 대표. 아무리 강제로 지나치지 않는 근초고왕의 활약으로 고구원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백제와 신라의 관계. 백제와 신라의 관계. 와 셉니다. 신라. 와 또 신라의 관계. 자 기억나시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관계토 대왕이 도와준 게 바로 백제 외 또 하나 금강가야의 연합 세력이 쳐들어왔던 거고, 당시 신라의 왕 누구? 레물킹, 레물왕 때 도와주세요. 관계토 대왕 5만 명의 군사가 바로 와서 도와줬다.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세기 끝. 빵빵. 5세기입니다. 5세기인데, 자 이제 5세기 때 고구려 장수왕 써주자. 장수왕인데, 장수왕 그 전성기 때 왕은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써주겠고요. 자, 고구려의 이 장수왕이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남진 정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 원동력. 장수왕은 외교의 달인, 바로 중국한테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와도 잘 지냈고, 조공책 보면 남조와도 잘 나오려나? 잘 지냈습니다. 자, 우린 이걸로 뭐 양다리 외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정식적인 용어는 바로 고구려의 균형, 아이고야, 균형 외교라고 해서 상당히 북조와 남조와 절친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 갈까? 이제 고구려가 세니까 공격하자. 고구려 백제 센 놈 세니까 하나가 세면은 공격해야지. 자, 또 공격해야지. 대표적으로 고구려에서 누구를 죽여요? 백제왕 475년 아차산성에서 괴롭게 죽은 괴로왕. 괴로왕 불쌍해. 기억나시죠? 이쪽 북조의 왕 북이 가장 셌으니까 북조 중에 북이 황제한테 바로 이 장수왕 나쁜 놈 컨트롤 C 컨트롤 V 장수왕 괴로왕 이렇게 죽게 되는 건데, 괴로왕이 천사 이호 고구원왕의 복수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 입장에서는. 다음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자, 고구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운 비석이 장수왕 때 무슨 비석? 충주. 고구려비 저 학교 다닐 때는 중원 고구려비인데 충주 땅까지, 바로 신라 땅까지, 바로 한강 상류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로 장수왕이 바로 이러한 신라로 바로 점령했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잠깐 백제는 늘 남조와 친하게 지내고, 백제 외하로 친하게 지내고. 자, 이렇게 세니까 백제와 신라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죠. 그렇네, 없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백제 3명이잖아요. 3명이면 한 명이 세면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자, 둘이 관계, 바로 무슨 관계를 맺게 됩니까? 자, 정리할게요. 나제 동맹이 체결됩니다. 나제 동맹. 그래서 또 나중에 또 결혼 동맹까지 되는데, 일단 나제 동맹만 할게요. 433년 신라의 누구? 소지왕. 백제의 비유왕 소비. 그래서 되게 되고요. 결혼 동맹 같은 경우는 비눌이네, 비눌. 룰비. 그러면 신라의
놀지왕. 갑자기 또 나이 먹으니까. 그 다음에 백제의 놀비랬죠? 비왕이 433년이고 60년 뒤인 493년에 소동. 그래서 신라의 소지왕. 그 다음에 백제의 동성왕이 결혼 동맹으로 이 동맹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됐어. 5세기 끝. 자, 그러면 6세기 갑시다. 6세기 북쪽. 자, 6세기 북쪽의 시대인데 이거는 그냥 6세기로 일단 가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6세기 초에 초라는 표현 일단 중순쯤에 이제 신라가 진흥왕이 540년에 왕이 되니까 이거 써줘야지. 진흥왕 나도 전성기 왕인데 써줘. 진흥왕. 진흥왕이고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진흥왕 백제 공격하죠. 자 백제 공격. 불쌍한 상황. 세면은 친해다. 무슨 전투? 자 바로 다른 게 좋겠다.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우리 불쌍한 성왕 아들 이덕왕을 격려차 가는 과정에서 신라군 바로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름이 하나 있댔죠. 김유신의 할아버지 무력 김무력에 의해서 바로 성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관산성 전투가 있고 자 다음 성왕이 전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자 신라가 이제 또 나름 또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약간 요즘에는 미략을 맺었다 이급으로 그냥 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쳐들어와 고구려 그냥 신경 쓰기도 싫어. 그래서 하여튼 좀 빠진 이런 사례가 되는 건데 여하튼 증거되는 거 황초령비와 마울령비 그냥 이렇게 쓸게요. 황초령비, 마울령비라고 해서 자 진흥왕이 함경도 지역까지 갔다. 함경도까지 가서 직접 가서 순수비를 세웠다 정도로 그래도 신라와 고구려가 어느 정도의 대립관계라고 그냥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남조와 고구려의 사이는 그냥 뭐 이거는 뭐 일관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름 그래도 북조와 괜찮았다 정도. 이 정도 급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봐줄 만한 급 일반하면 곤란합니다. 대개는 괜찮았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자, 여기는 또 우리가 외교사 파트에서 이 백제와 남조의 관계가 가장 그래도 절정이 좋은 관계를 맺었던 시기가 바로 이 6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뭘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은 이 남조는 이 동진 다음에 이 남조는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진나라 또 나왔네. 그러니까 송제, 양진하고 해서 남조에 네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백제가 이 당시 6세기 때 가장 절친하게 지냈던 때가 어디냐면은 송이야. 송인데 이 송과 백제의 관계를 알려주는 행성은 결정적인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어. 잠깐만요. 쏘리. 송도 맞긴 맞는데 또 미안해요. 송도 맞긴 맞는데 자, 요 당시 6세기로 따지면은 양입니다. 양나라인데 미안해. 조금 미안해. 죄책감 느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양나라의 그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의 이름이 뭐냐면은 양지공도라고 해서 요 양지공도에 양나라의 그 무덤인데 여기에 백제 사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백제 사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검색해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넓게 생겼어요. 이렇게 백제사진이 생겼는데 또 백제의 기록이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와 양나라가
굳이 친했다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바로 이 공주의 또 대표적인 문화는 요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우리가 또 문화학 파트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무령왕릉이 바로 중국 양나라의 무덤 기술이 들어온 겁니다. 벽돌 무덤. 벽돌은 중국입니다. 중국 스타일의 무덤 양식인데, 요 무령왕릉을 통해서 또 둘 사이에 돈독함, 그리고 양나라 황제가 무령왕을 영동 대장군에 또 봉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바로 농축됐던 이 양과 백제 사이 또 이런 절친의 관계를 보여준 게 무령왕릉이고, 또 하나 이 백제와 외의 관계에서도 바로 무령왕릉이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령왕릉이 그 관이 바로 금송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나오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안해 이거 속으로 쓴 지금 마음에 죄책감. 자, 하지만 제가 지나가긴 너무 많이 갔어요. 자, 다음에 7세기예요. 7세기인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돌궐 하고 이 돌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유목민족 중에 처음에 되게 잘 나갔던 쪽은 흉노입니다. 흉노. 그 다음에 다음 잘 나갔던 게 요쪽에 선비족이 또 오호 중에는 선비족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돌궐입니다. 돌궐 쪽 많이 들어보기도 했을 텐데, 이게 나중에 좀 투르쿠, 돌궐족이고, 이 돌궐하고 고구려랑 친했습니다. 7세기가 넘어오면 이때쯤에 또 이 고구려와 백제가 또 이 당시에 또 7세기 때 삼국통일 이쪽 이제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또 친하게 되고요. 역시 외와도, 자, 근데 외랑 하여튼 이게 또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세로라인입니다. 세로라인이고, 자, 그 다음에 수와 당은, 자, 대개는 요 신라와 또 친하게 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교 스타일이 세조 계열과 가로 계열이 이렇게 있어서 요 7세기 때 외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십자형 외교라고 불러줍니다. 십자형 외교로 불러주고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외교는 시시각각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는 건데, 여하튼 크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와당 그쪽 고구려 먼저는 이 수나라가 먼저 이 중국의 북주와 남주의 분열기를 바로 수가 7세기 여기 6세기 거의 말쯤에 589년인데요. 그때 통일하고 당은 618년. 이제 7세기 됐든 요때 이제 수와 고구려 길이 대표 살수대첩.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또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당가 고구려 대표 645년 안시성 싸움 이런 것들 또 연개소문의 화약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백제가 그리고 이렇게 고구려가 이제 중국 세력과의 또 다툼이 있게 되고, 결국 이 고구려와 백제 이 동맹 나당이라는 동맹 체제 안에서 백제와 고구려는 결국은 멸망 이렇게 길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 잘 됐나? 좀 맨날 하면 좀 아쉽습니다. 또 많이 했어요. 자, 한 몇 분 했나? 이거 한 20분 했네. 여기도 길 것 같은데. 선생님 원망 들을 것 같아. 미안해요. 자, 오늘은 끝. 이틀 뒤에 옷 바뀌고 뿅 하고 나타날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조금 노린 기간이 있었네요. 자, 옷이 바뀌었죠? 자, 오늘은 이틀 뒤. 자, 지난 시간에 외교했고, 이제 오늘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주제로 이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고구려와 이제는 수, 당가의 싸움, 살수대첩, 안시성 싸움으로 대표되는 그 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 멸망,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부흥운동
통일까지 해서 내용 정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6일 어린이날이고 오늘 5월 6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계속 더운 상태에 발표가 났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2학년 친구들, 14학년 친구들은 이제 20일 날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또 온라인 수업 계속 찍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또 이제 학교 만나는 날 또 즐겁게 또 합시다. 자,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인데 먼저 요거는 정말 642년은 잠깐 다시 그 전에 있는 사건부터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자 이제 고구려와 수단과의 이제 싸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자 고구려 자 고구려와 먼저 vs 수와의 싸움을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사에서 자 진나라 진시황이 세웠던 진나라 오래 못 가죠. 그 다음에 한나라가 꽤 갔다가 이제 분열기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 3세기부터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바로 그 시기를 중국사에서 조선을가 세웠던 위나라 그 다음에 사마시가 세운 진나라 위진 그 다음에 남쪽엔 한족의 왕조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송제, 양진.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다섯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운 5호 16국 시대. 그걸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남북조 시대를 자, 바로 수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589년에 수가 통일을 해요. 그래서 이 자, 589년 6세기 말에 자 6세기 말에 자 589년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6세기 말에 수가 자 남북조 위진 남북조 시대의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자, 이 남북조를 통일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의 강력한 중원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라는. 여러분이 이제 한국사 배울 때 우리가 나름 자주성이 있을 때는 중국은 대개 분열기입니다. 분열기. 근데 강력한 중원의 왕조가 등장하면은 우리가 좀 자주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이 조공책복이라는 전통적인 그 외교 질서의 중화 중심의 질서를 요구를 하기 시작해. 니네는 우리보다 밑이니까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너에게 책봉을 주겠어 하는 이 4대 외교를 강력한 중앙 왕조가 나오면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 자 수나라를 첫 번째 세운 사람은 바로 문제입니다. 이 수 문제가 야 고구려에게 복속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4대 관계를 요구하는 거야. 복속. 이들은 우리 아랫나라로서 이 복속을 요구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복속의 요구를 받은 자 고구려는 저항합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뭅니다. 대단한 일이 발생해요. 당시 고구려의 왕은 정말 영양 만점의 왕입니다. 그래서 영양왕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왕 때 자 이러한 수나라의 통일왕조의 수나라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자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선제. 그래서 고구려가 요구하니까 요서지역 고구려가 요서지역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요서지역을 고구려가 요서를 선제 공격을 해. 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오늘 따지면은 우리가 워싱턴 DC, 워싱턴 DC 좀 그렇겠다. 요서 지역이니까 서쪽가 LA, 뭐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뭐 이런 데를 뭐를 선제 공격한 거. 최강국이었던. 자, 여기서 공격합니다. 영양 만점인 왕이. 그러니까 자, 선제 공격하게 나니까 당연히 598년에
선제공격하게 되고, 자, 이 수 문제가 자 바로 침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고 수 문제가 그다음에 순환을 세운 사람입니다. 침입을 합니다. 수 문제에 침입이 있고 요거를 이제는 격퇴. 고구려가 격퇴합니다. 이게 수와의 1차 싸움입니다. 수와의 1차 싸움.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일단 일단락이 된 거야. 일단락이 됐다가 자, 이제는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누가 등장을 하냐. 여러분들 순환하는 상당히 조금 갑니다. 상당히.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양제를 낳은 거예요. 아들 양제. 뭐냐면은 문제한테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용입니다. 양용이에요. 양용. 그러니까 용씨. 우리 학교에 용씨 많습니다. 과학과 과학 선생님들 용 많죠. 용실, 철용, 박용. 여튼 또 있나? 가시. 해룡 선생님도, 기장 선생님도 용이네요. 하여튼 이 양용이 있고 둘째 아들이 양광이에요. 광이 세요. 그래서 근데 둘째 아들이 양광이 왕이 올라요. 그게 바로 양제입니다. 문제의 가장 큰 문제 양제를 낳은 거예요. 근데 양제 나무럽지 않은 폭군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양제가 즉위를 하고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아버지가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 해갖고 당시 군인들만 113만이었대. 110. 근데 중국 애들의 그 역사 기록은 약간 뻥튀기가 있습니다. 얘는 기본이 100만이야. 근데 여하튼 그 113만의 군대, 그 다음에 보급군, 몇백만이 온 겁니다. 자, 이러한 양제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 자, 바로 이게 이 양제가 수양제가 거의 113만의 군대를 동원.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갖고 결국은 요거를 격퇴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바로 누구? 바로 이렇게 할게요. 동원하고 이렇게 할게. 바로 살수대첩. 살수대첩. 몇 년도 그래도 알아두면은 행복한 612년에 이제 바로 누구? 을지문덕의 활약으로 오늘날 살수대첩의 살수는 청천간 일대죠. 바로 물을 이용해서 급습을 해갖고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살아 돌아간 사람이 2,000명, 3,000명밖에 안 됐다고 해서 대단한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 그냥 저는 요즘에 이걸 얘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 3대 대첩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가고려. 그 다음에 강감찬의 기주대첩. 그 다음에 이순신의 한산도대첩 얘기하는데 그만큼 상당은 우리한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크게 각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야 아마. 초등학교는 우리가 이긴 거 이런 걸 많이 가르쳐요. 우리 민족의 장식.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역사책에도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을지라는 용어가 우리한테 많이 그래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쪽 가면 을지로 서울 가면 을지 그 을지도 있고 그 공무원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상으로 훈련하는데 그 훈련이 을지 훈련입니다. 다 이 을지문덕이 이름을 딴 겁니다. 대단한 바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양제 또 쳐들어와 13년도 610 또 쳐들어와 614 결국은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양제 좀 유명한 게 여러분들 대운하면서 이 양제 때 하는 건데 결국은 618년 양제는 암살당하고 결국 수는 끝나게 됩니다. 이게 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의 멸망의 원인 중에도 이 고구려 원정 실패가 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아주 기분 좋죠? 기분 좋은가? 하여튼 우리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수와의 대결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수 다음에 vs
자, vs. 자, vs. 요번엔 당나라입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그 시험 문제 내는데 또 전설의 답 중에 하나가 당나라 수사인데 어떤 친구가 이 당나라를 썼어요. 하여튼 치킨당. 하여튼 전설의 답 중에 하나입니다. 당나라. 나중에 또 알려줄게요. 전설의 답 많아요. 한국 사예요. 하여튼 이 당나라가 침입합니다. 근데 당나라 초기에는 당나라 618년에 건국을 했는데 상당히 당나라 초기에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친선. 고구려와 사이가 초창기에는 좋았습니다.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국가를 세우고 나서 나름의 뭔가 안정을 좀 도모할 측면이 있고 급작스러운 또 중원 세력의 국가의 변화기 때문에 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운 사람이 고조 이연입니다. 고조 이연 시기 때는 친선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근데 이제 누가 다음 황제가 되냐면은 바로 그 당태종 이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황제로 뽑히는 인물이 당태종 이셈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스렸던 그 시대를 정관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관.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정치적 그 하나의 뭐랄까요? 정치적 하나의 이 사람 했던 것들, 정치적 행보나 이런 걸 해갖고 정관이치라는 용어를 합니다. 정관이치세, 그 다음에 정관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게 정관지치인데 혹시 뭐 정치 외교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책 읽어보면 좋습니다. 제왕학이라고 해요. 그 책이 제왕. 왕이 될 사람은 그 책을 읽어야 돼요. 하여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높게 평가받냐면 자신의 반대편 세력들도 다 결국은 자기가 황제가 된 이후에는 고려로 등용을 합니다. 이 당태종 이셈이라고 유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태종 이방원이랑 좀 유사합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국가를 건국했던 거 맞고 그 다음에 그 황제들을 그 동생들을 또 죽이고 결국 자기가 왕권이나 황제권에 오르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어갖고 이러한 것이 비슷한 인물이 당태종과 조선의 태종 이렇게 두 명의 비슷한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여하튼 이 당태종 이셈이가 등장하고 고구려와 당의 관계는 이제 약간 이제 다툼의 관계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당태종이 요 당태종이 이제는 팽창정치를 합니다. 팽창정치. 그래서 당시 이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방 민족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신의 이런 주변 국가에 대한 복속을 똑같이 수나라처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결국은 하게 되고 고구려는 요거를 막기 위해서 바로 고구려는 바로 요거를 축조합니다. 성을 샀습니다. 바로 천리장성이라는 거를 축조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때 고구려의 천리장성, 또 한 번이 고려시대 때 거란의 침을 맞고 나서 쌓았던 천리장성인데 이때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면서 이러한 당의 침입을 막고자 이제는 방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런 축조를 하고 당시 또 640년 저 때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은 이 인물 연개소문이 바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바로 그 사람이 강경외교를 하게 되죠. 연개소문도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았다가 점차 이 당의 요구사항이 세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당과의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연개소문이 어느 자리에 올렸냐면은 대망리진이라고 해서 원래 고구려의 최고의 수상은 뭐였냐면은 대대로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저기 백제는 상자평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저기 상대등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바로 대대로였는데, 그래서 원래 이 대대로의 임기가 3년이었대요. 상당히 민주적인 운영이지. 한 명이 권력을 독점할까봐 수상, 오늘날 국무총리 자리에 3년만 되면 바꿀 수 있게 했는데, 이 대망리지라는 제도는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그래서 이 고구려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를 또 이 연개소문의 독재체제, 1인 독재체제로 뽑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연개소문이 강경 외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게 짱 부딪히게 되는 거지. 자, 당태종과 연개소문의 이제 싸움입니다. 자, 결국은 쳐들어옵니다. 그 중에 자, 또 빨간색으로 합시다. 작년이가 재작년에 이게 바로 영화가 됐죠. 짠짠짠짠. 자, 645년에 자 바로 당을 격퇴를 하게 되는데, 요 싸움 안시성 싸움 이고요. 바로 645년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름이 하나 빠졌어요. 안시성 싸움 하면은 그 사람 있잖아요. 조인성이요. 양만춘. 근데 아마 오늘날 그 교과서에는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시성 성주가 크게 활약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양만춘이 실제 이름인지, 그러니까 성주는 있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양만춘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후대 기록입니다. 전형적인 후대 기록이고 당시 기록에 전혀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그 중국의 어떤 그 소설책에 양만춘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거를 차용해서 나중에 실학자 조선후기 때 박지원이나 뭐 송준 이런 인물들이 거기에 그 책을 차용해서 양만춘을 넣었고 그게 교과서에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전혀 이 양만춘이 실존 인물인지, 그러니까 성주는 있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역사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얼마 전에 또 영화 개봉돼서 저도 봤어요. 조금 갑자기 뭐 화를 주몽신이시여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혼자 가서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래도 내가 한번 봐야지 해갖고 봤던 건데, 여하튼 안시성 성주가 크게 합니다. 이 안시성은요, 이 천리상성이 어디냐면은 그 부여성이라는 성, 좀 부여 있었잖아 우리가 철기 시대 때. 이 부여성부터 비사성까지 쭉 됐던 성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성이 바로 안시성 싸움입니다. 아주 큰 승리였죠. 이게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야사입니다.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지.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이 당태종이 때, 그 영화에서 그렇지, 눈이 그 누구야? 그 당태종이 이세민의 역할을 바로 박성우 거야 이름. 딱 눈이 해갖고 눈을 잃어버린 그 화살에 맞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는데 그게 야사의 기록이 됐습니다. 또 하나가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이 수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여기가 상당히 또 철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해야 당시 뭐 철을 또 많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여기가 또 구릉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야사에 나오는데 당태종이 정말 너무 크게 져갖고 이때 도망갈 때 상당히 헐레벌떡 썰매 타고 도망갔다. 썰매 타고 무서워. 그래서 됐는데, 특히 이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은, 그래서 중국의 여러분들 저기 경극이라고 있습니다. 경극 막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샤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쁜 인물, 악역으로 연개소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연개소문을 두려워했고 중국인들이 악당으로 기록됐다. 이런 것도 이 전투에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태종은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하고 멋있어하는 황제입니다. 그럼 황제가 왕이 우리 고구려에 의해서 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충격도 상당히 컸겠죠. 자, 여하튼 안시성 싸움으로 승리를 거두는 게 고구려고요. 결국 당태종은 이 사건 이후로 한 2년인가 3년 뒤에 아마 죽을 겁니다. 647년쯤에 죽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는 고구려가 수와 당을 꺾었던 대표적인 두 싸움, 설수대첩과 안시성 싸움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분하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거를 잠깐 살펴볼 텐데, 자, 잠깐 여기로 갈게요. 자, 우리가 근데 이게 순서로 따지면 이게 당 안시험 싸움 전입니다. 다시 근데 여기다 한번 보시면 642년 이 연도는 상당히 동아시아 우리 한국사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한 해냐? 첫 번째 642년에 이 연개소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가 64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연개소문자 642년에 이렇게 그대로 이때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성이 연이고요. 이름이 개소문입니다. 개소문이야.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권력 장악. 자, 영유왕을 폐위시키고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가 64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2년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1년 전에 641년 백제는 무왕이 죽고요. 의자왕이 641년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642년에 의자왕은 642년 의자왕이 왕에 오르고 자 요렇게 해볼게요. 이게 좋겠다. 좀 애매한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전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전투냐면은 대야성 전투. 이가 642년에 발생되게 됩니다. 조금 아쉽네. 좀 멋있게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642년에 대야성 전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어디냐면은 그 경상도 지역, 합천 지역, 해인사 있는 거기인데 이 대야성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신라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경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교통의 요지겠죠. 근데 이게서 너무 이 김춘추가 일단 김춘추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 이 선덕여 왕의 후견적인 역할을 내가 상당히 힘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김춘추인데 이 김춘추가 이 대야성의 중요성을 아니까 이 대야성 성주를 누구를 삼냐면은 그의 사이였던 김품석을 삼습니다. 자, 결국은 이 김품석을 죽이고 근데 김품석이 실제 그 얘기를 들어 상당히 김춘추의 기대 못했죠. 거기에 원래 대야성에 있었던 성주의 아내를 자신이 이렇게 취하는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야성에 본래에 있는 사람들의 신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쉽게 또 그 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김춘추의 사위도 죽고 그 다음에 김춘추의 딸까지 죽게 되는 거야. 그 사례에 의하면 김춘추가 이 사건 이후로 눈을 한 번도 못 감고 그냥 멍하니 하루 종일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넋이 나가버린 거죠. 완전 자기 딸도 죽고 사위도 죽고 전략적 거점지대인 요 대야성을 백제 의자왕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의자왕의 대야성 전투로 인해서 김춘추 김춘추를 써줄게요. 결국은 이 당시 이 김춘추 입장에서는 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적으로 상당히 밀린 겁니다. 자기 사위의 실책이죠. 어떻게 큰 실책.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천거한 사람이 지금 진 거잖아. 근데 지금 백제가 쫙 들어왔어. 의자. 우리 계로왕의 원수. 계로왕은 저기고 우리 성왕의 원수를 갚은 거야. 김춘추의 선택. 안 되지. 바로 처음 어디로 가냐면은 고구려로 갑니다. 자, 고구려를 갔는데 고구려의 요구사항이 있지. 야, 니네 임마 니네 땅 줘. 우리 거 가져간 지역 있지. 우리 원래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우리 장수왕 형님께서 얻으신 중령 이남 땅을 주어. 그러면 백제 몰아내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김춘추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왕이 아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 김춘추를 감옥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억류되기까지 하는 거야. 결국은 이다시 뭐 또 재밌는 야사가 있어 그냥 약간 준다고 하고 도망가 해갖고 결국은 하여튼 줄게 내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겠던 다시 신라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하튼 김춘추는 자 고구려와 접근을 시키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김춘추의 선택지는 어디였을까? 왜였어 왜?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일본은 뭐 백제. 근데 사실 또 645년에 일본의 다이카게신이라고 해서 백제파가 약간 뒤로 물러난 시기여서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일본과의 시도도 좀 실패가 합니다. 결국은 당으로 갑니다. 당으로 가서 여기 당과의 하나의 결국 나당 동맹을 김춘추가 체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의 김춘추 개인의 이런 것도 있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나당 동맹 결국 세 번째 선택지 고구려 외한테 실패했던데 결국 요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제는 나당 동맹의 연합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빨리 이제 정리를 할게요. 또 많아졌어. 미안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나당 연합. 자, 나당 동맹이죠. 나당 연합, 야당 동맹이 언제 되냐면은 648년. 648년. 네, 나당 동맹이 연합이 체결되게 됩니다. 나당 연합이 체결되게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vs 백제. 자, 계속 얘기해줄게. 김춘추의 논리는 그거야. 야, 솔직히 당나라 입장에서 백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신라는 관심이 있지. 갚아야지. 근데 야, 니들이 고구려를 결국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선 백제부터 잡자. 그러면 돼. 그걸로 논리를 설득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백제와 나당 연합이 돼갖고 백제와의 결투를 하게 됐는데 자, 바로 우선은 계백이 우리 계백의 황산발 바로 계백의 황산발 결투. 오늘 논산 지역이죠. 여튼 계백의 마지막 5천 결사대를 했는데 결국은 바로 치게 되고요. 그 다음 백제 마지막 수도 부여죠. 이 사비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자, 사비성이 함락이 되게 되고 자, 바로 언제? 660년 이 안에 사비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지금 백제 멸망 얘기를 했는데 하나 좀 그래도 미안해. 계속 얘기가 많아지네. 계백의 이야기 결국 자식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였다고 하는데 부여에 가시면 부동산 가면 삼충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백이라는 인물, 성충이라는 인물, 또 흥수라는 인물 해갖고 마지막 끝까지 백제의 멸망 당했을 때 끝까지 충절을 지킨 3명을 부동산에서 그 입구에 삼충사라는 데에서 모셔놓고 지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의자왕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은 의자왕에 대해서 백제의 마지막 왕인데 무왕의 아들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역사적 묘사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삼천궁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는 술에 빠지고 그리고 낙하암에 삼천궁녀가 죽었다는데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삼천궁녀 이야기는 거의 허구야 허구. 거기 낙하암 가보셨어요? 가보시면은 삼천명 잊지도 못해 그 바위 위에. 그리고 너무 이게 백제의 멸망을 기록하는데 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칙인데 결국 의자왕인데 초창기 기록은 막판에 결국 멸망하니까 부정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첫 번째 해동 증자 우리 한반도의 상당히 증자라고 해서 대단한 인물로 칭송 효대행진도 깊었고 정치도 잘했고 이랬는데 하여튼 말년에 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기록되는데 하여튼 거기 있고
여기 사비성이 함락되는데 의저항이 여기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의저항도 나름 자신도 뭔가 해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사비성이 함락됐을 때 원래 이렇게 몸을 뒤로 빼서 일로 와요. 공주로. 공주 공산성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서 한 번 더 최후의 결정. 왜냐면 공산성이 천혜의 또 요새거든요. 훨씬 사비성보다. 사비성은 공산성에 비해서는 수비하기엔 상당히 좀 나가기는 좋은데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산성에서 마지막 전투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공산성 당시에 여기에 짝이 누구냐면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죠. 웅진 지역에. 그래서 이쪽이 그 사람 이제는 당한테 넘어가 결국은 당나라에서 최종 생을 마감한다는 게 의저항입니다. 그래서 부여의 능산리 가보면은 의저항의 묘가 있는 가묘입니다. 가짜묘고요. 이렇게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제가 멸망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또 하나 주제를 좀 적어볼게요. 부흥운동. 자, 백제 부흥운동이 있는데 자, 부흥운동 일단은 어디서 했냐면 임존성. 자, 여기에 대표 인물이 흑지상지 라는 인물이 있고 일단 쓰고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주류성에서는 복신, 도치이라는 인물이 크게 활약했다라는 거. 또 하나가 이거는 좀 파란색으로 663년에 백강전투. 이렇게 해갖고 연도까지 써줄게요. 663년에 백항전투까지 이렇게 백제의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조성 오늘날 충남 예산, 주류성은 원래 서천지역 장안 그쪽, 백항전투는 부여입니다. 그 부여를 거의 얘기합니다. 금강 중에 부여 공주에서 이렇게 부여 약간 흐르는 데를 백마강이라고 하거든요. 백항전투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 흑지상지는 재밌어요. 또 나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흑지상지가 흑치야. 이가 까맣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요즘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거 보면은 이쪽 사람이 아니겠고 서역인이 아닐까. 약간 서역이나 다른 쪽 이방인 딴 데서 이렇게 왔던 백제 장수지 않을까라 추측하고요. 이게 웃긴 게 임존성에서 부흥운동했던 사람은 흑지상지고 임존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흑지상지야. 무슨 얘기냐면은 흑지상지가 처음에 백제의 풍식한 신하였지. 그래서 임조성을 막았지. 부흥운동! 백제 부흥해야 된다. 부흥운동합니다. 그런데 짠! 흑지상지가 어떻게 임조성을 또 무너뜨리냐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 백제의 왕족의 시가 뭐예요? 부여시죠. 그래서 그 누구냐? 의장의 아들 중에 본인이 모셨던 주군이 있었습니다. 부여융이라고. 그래서 그 부여융이 몰래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거야. 흑지상지, 야,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당나라 편이야. 너 이렇게 와. 너 여기서 싸우지 말고 나한테 와. 그래서 결국은 흑지상지가 결국은 나와서 결국 이 임조성의 부흥운동을 또 종료시킵니다. 흑지상지는 나중에 당나라의 또 유명한 장군이 됩니다. 당나라가 서역 원정을 갈 때, 서역 나오네. 저쪽 돌궐이 나와 이쪽 서쪽 거기를 서역 진출할 때 또 크게 활약해서 당나라의 이름난 장수가 되는 흑지상지입니다. 자, 다음에 주류성 여기는 오늘 서천인데 복신 도치나 인물 활약을 했다고 하고 백강전투도 참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 백제 부흥운동에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부여까지 금강을 거슬러 와서 도움을 주는데 결국은 또 실패를 겪게 되는 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VS 고구려. 자, VS 고구려. 자, 고구려인데 일단은 요 인물이 죽고 나서 이제 내분을 겪게 됩니다. 결국 연개성 강력한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한 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자,
이 연개소문 사후에 아들들끼리 권력투쟁이 발생합니다. 연남생인, 연정토, 연난것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연시 세력들이 사후 내분을 겪게 되고 결국은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언제? 668년에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멸망을 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결국은 이 중국 입장이 당 입장에서는 여기 얻은 게 정말 땡큐였어. 왜냐하면 가장 이 고구려 원정 가는데 중국 입장에서 힘들었던 게 보급로였습니다. 근데 여기 백제 지역을 먹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한반도에서 물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컸고요. 다음에 고구려 사람들이 워낙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래도 연개소문의 1인 독재 체제의 염증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저항을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때는. 그래서 결국 평양성이 너무 쉽게 이 고구려가 드디어라 표현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여기도 부흥운동 합시다. 부흥운동인데, 자, 고구려의 부흥운동에서는 자 어떤 인물 있냐면은 건모장, 이렇게 건모장 뒤에 건모장, 고연모라는 인물도 있고 안승 이라는 인물, 특히 이 안승이라는 인물 나중에 고전왕의 서자인데 신라로 이렇게 망명이라는 표현도 그렇다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러한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또 신라가 나랑 전쟁기 때 되면은 도움을 준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마지막 나랑 전쟁입니다. 나랑 전쟁. 또 많이 했다. 미안합니다. 나랑 전쟁. 이게 너무 이제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됐나봐. 자, 나랑전쟁인데, 나랑전쟁은 668년부터 676년까지가 나랑전쟁입니다. 자, 이제 이 당나라가, 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자는 욕심, 야욕을 냅니다. 그래서 우선 고구려 땅에서는 안동도부, 요거 안동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평양에 있다가 저쪽 요동치고 올라가는데 안동도부를 고구려 땅에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제 땅에는 여기 공주,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요. 신라 땅에는 계림, 도독부를 설치합니다. 선생님, 도부와 도독부의 차이는 뭘까요? 도부가 훨씬 큰 개념이에요. 도부가 충청남 도라면은 도독부는 시군 개념. 그러니까 얘들 고구려를 훨씬 더 강조했다는 거. 이런 거를 고백신 지역에 각각의 설치를 해갖고 자신들의 행정구역을 삼으려고 합니다. 순서는 요거부터 합니다. 웅진도 먼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안동도까지. 여튼 요것을 설치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거 매소성. 오늘날 매소성이 어디냐면 저기 부대찌개 유명한데 의정부. 그 다음에 기벌포. 오늘 서천으로 보면 서천이나 군산 이쪽으로 보는데 하여튼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은 당을 몰아내게 되면서 삼국통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삼국
이래서 됩니다. 근데 하나 숨겨진 일인지 알려줄게. 이게 진짜 당나라가 원인을 다 했으면은 신라가 졌겠죠. 또 하나가 당시 당나라가 신라 이쪽 한반도 지역보다는 저쪽 토번이라고 있어요. 토번. 또 서역에 토번, 송쟁캄퍼라는 또 유명한 왕도 있는데 토번인데 이 토번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막기 위해서 거기다 또 군대를 빼고 신라한테 약간의 그래도 국제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이 좀 있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삼국통일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중학교 시절 때 아마 여러분 서술형 문제가 나왔으면 상당히 이거 의의와 한계를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너무 교과서적인데 저는 정리할게요. 일단은 민족 통합. 우리 민족의 통합, 분열됐던 우리 민족의 통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고구려 백제가 합쳐서 민족 문화의 키트를 또 민족 문화? 기트 하자. 민족 문화의 발전의 키트를 마련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름 자주성도 있다. 왜? 요거 전쟁했다. 결국 당나라를 몰아내지 않았다. 라는 의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신라의 삼국통일은 상당히 다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까지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외세의 힘을 통해서 됐다. 대표로 신채호가 상당히 디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한계는 우선 영토가 축소됐다. 자, 이거 좀 하나 쓸게요. 대동강이나 이남으로 영토가 대거 축소됐다. 줄어들었다. 라는 거. 고구려의 광대한 지역을 잃었다는 거. 그 다음에 결정타. 누가 개입했다. 외세의 도움을 받았다. 라는 거를 한계로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끝으로 하나 재밌는 거. 요즘 어떤 논문이 있냐면 이거 봐봐. 고구려, 백제, 신라 있지? 또 일본도 왔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저기 그 많은 저쪽 북방에 있는 그 민족들, 유목민족들도 왔어. 당도 왔어. 이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상당히 완전 전염병. 이게 전쟁에 죽는 것보다는 왜냐면 갑작스러운 사람들이 다 뭉치는 거잖아요. 서로 항체도 없고. 이 삼국통일이 다른 말로 전염병 전쟁 이때 갑작스럽게 만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는 하나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 끝! 예.